2부 세션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세션 바톤 체인지 하는데 쉬지 않고 계속하고 2부 세션 끝나고 잠시 쉬는데요. 계속 세미나는 진행되니까 각자 자기의 영문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세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세션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아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발표를 두 분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토론도 두 분 하시고, 그래서 원래 예정 시간보다는 조금 이제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발표는 경기연구원의 강철구 연구위원님께서 경기도 ESG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바로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의 김승원 팀장님께서 환경에너지 문제 대응을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ESG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2부 주제는 전체적으로 경기도 세션이고요. 앞에서도 공공기관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건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의문점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나중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지만 아주대 강초은 교수님하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건희 부연구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네.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는데. 예. 방금 소개받은 경기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철구라 합니다. 제 전공은 이제 환경정책 일반입니다. 일반인데 경기연구원에 또 근무하다 보니까 다 아시듯이 또 ESG도 연구를 하래요. 누가? 경기도 의회에서.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재작년일 겁니다. 그럼 경기연구원은 의회가 되게 또 이슈에 이제 앞서가지 않습니까? 지평구보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고정현 박사님 하고 이제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의 기업 지원 방향에 대해서 ESG를 중심으로 요청도 있고 어떤 자체적으로 했던 그 결과를 제가 이제 가공해서 발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SDG에서도 어렵고 ESG도 어렵고 지속 가능 경영도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내에서 보면 산하기관장님들도 ESG에 대해서 10명 중에 아직까지 5~6명이 두 가지입니다. 난감해합니다. 잘 모른다. ESG를. 그리고 경영평가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가 막막하다. 여전히 그런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자, ESG라고 할 때 영어 자체가 되게 이니셜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말로 또 전 요구를 받아. 그럼 우리말로 뭘로 표현하면 되냐? 공무원들이 그래요. 저는 지속 가능 경영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또 어떤 제가 했더니만 박사과정 학생이 또 이가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이메일로. 박사님 지속 가능 경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요지가 ESG를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사회적 가치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가 또 뭐냐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죠, 사람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학자들은 설파를 하면 환경을 보호하고 같이 살고, 그리고 기업이든 조직을 운영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가장 투명하게 경영하기 어렵잖아요. 행정도 그렇고. 투명 윤리적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주창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 대비되는 게 경제적 가치지 않습니까? 그건 말할 것 없잖아요. 이윤초구. 그리고 아까 이제 명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ESG라는 것이 조금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기업이든 공공분이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3년 전이죠. 결정적인 거는 코로나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엔도 이제
당초 2006년에 유엔이 제기한 거잖아요. 그죠? 사회적 가치를 주장한 겁니다. 코피 아난 총장님이. 그때부터 PRI가 나오면서 사회 책임 경영 원칙이 되면서 ESG가 하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 SDGs가 나온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럼 ESG가 재급부상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왜? 코로나가 발생됐기 때문에. 근데 유엔이 어떻게 합니까? 유엔에서 또 발표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 ESG와 관련해서 뭐 해서 그러면 코로나가 기후변화 때문에 온 것 같다라고 뭐 명확하게 발표는 안 했어요. 유엔이. 그래서 이 코로나가 되게 뭐 전 세계적인 어떤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ESG가 저는 재급부상을 했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CSR은 있었죠. 예.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아까 그 명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레리 핑크 회장이 편지를 쫙 돌렸잖아요. 꼭 그 시점입니다. 2020년에 잘 아시듯이 2월 달에 1, 2월인가요? 레터를 돌립니다. 삼성전자, 애플, 구글 이렇게 CEO들한테 뭘 하냐면은 앞으로 자기도 투자를 할 때 ESG 사회적 가치를 잘 대변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겠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럼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저는 기업이나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ESG가 더 급부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장 그 민감해한다는 그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기후변화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죠? 기획에. 그 다음에 기업들은 투자를 안 받으면은 어떻게든 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대기업도 다 금융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죠? 예. 개인보다 기업들이 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는 부상했다고 이렇게 좀 봅니다. 이런 와중에서, 경기도가 이제 그 지역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과 인력과 주택이든 경제든 모든 것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제는 3분의 1이 돼 있거든요. 인구가 얼마입니까? 1,400만 명이 돼요. 그래서 경기도가 잘하면은 다른 시도 정부도 잘할 것 같아요. 경기도가 못하면은 못할 것 같고 지방도. 그래서 되게 저는 그 어떤 상호관계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경기도가. 그래서 ESG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불행이라 그러면은 좀 늦었다. 경기도가 선도를 해야 되는데 ESG를. 또 다행인 거는 타 시도를 보면은 조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도 어떤 공공조직에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그 방향도 있고 스스로 이제 그걸 혁신하는 게 있는데 ESG만 보더라도 경기도가 이제 ESG 팀을 이제 올 1월 달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타 시도도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이게 볼 때. 그래서 그 ESG 팀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월에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두고 전담 조직해서 스스로 ESG 행정을 어떻게 도입할 거냐. 그다음에 가장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업 지원을 어떻게 할까라는 걸 좀 그래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앞에서는 이론이나 동향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제 세션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정책 사례 공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 바다면 조례도 이미 제정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죠. 근데 세상에 아마 대한민국만큼 법대로도 안 되고 조례대로 안 되는 아마 나라도 없을 겁니다. 조례나 법대로 했으면 벌써 이렇게 우주 아니라 최고의 선진국이 됐을 겁니다. 특히 조례는 더 실행을 안 합니다. 못하고 안 하고요. 그냥 해놓고 말고 이런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ESG만 해도 조례는 제정됐는데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업 지원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개정을 해서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기도 정부도 ESG를 하자, 혁신을 하자, 시군과 함께 이런 것이 이제 첨가가 돼서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례에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정책 사례 공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ESG 팀이 그 신설이 되고 조례가 이제 운영되고 있고 올 이제 그 7, 8을 거치면서 경기도 ESG 팀에서 사회적 경제국에 돼 있습니다. 이게 도지사 밑에. 그래서 경기도가 2023년도 올해하고 이제 내년쯤 됩니다. 별도로 추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가.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아직 비공개가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만들어서 경기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테마를 잡았고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경기도 정부가 안에서 한 2, 3천 명 지원이 있는데 조직도 많죠. 방대하죠. 경기도가. 그러면 ESG 내에서 행정체계 기반을 어떻게 할 거냐를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고로 작년까지 그 중소기업 ESG 지원급이 1억이었거든요.
원래 이제 7억이 늘어나서 8억 정도를 가지고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든 컨설팅 지원이든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것을 공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연구원하고 강승규 교수는 와 있습니다만 제 연구진에서 경기도와 같이 그러면은 뭐 세상에 기업 지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선우가 스스로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추진제 역할에서 앵커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경기도청하고 시군청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나름대로 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8월 달에.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배포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또 스스로 이렇게 단련하는 그런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ESG 관련해서 경기도 정부가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그 ESG라는 것이 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은 가장 중요한 게 기본 계획이거든요. 근데 기본 계획을 되게 예산을 투입 안 하려고 그러고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늦추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뭘 또 하려고 그러고 성과를 내려고 그래요.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마 기업은 스스로 이제 그 기본 계획 말고도 뭐 하겠죠. 그죠? 어떤 선도 사업 같은 거를 관청에서 볼 때 경기도로 볼 때 기본 계획 수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설파를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기도도 지금 용역을 줘서 기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또 공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쭉 넘어가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요. 그냥 핵심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SG 인식 실태인데 작년에 제가 과제를 하면서 한 131개사 관내에 기업 조사를 했거든요. 뭐 이렇습니다. 경기도 관내의 중소기업은 전국적인 현상이겠죠. 또 지방에 있는 현상이 경기도 현상일 거고 이렇습니다. ESG가 딱 있잖아요. 중소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른다. 그게 60%입니다. 예. 근데 좀 알 것 같다라는 게 30, 40%고요. 중요하냐 물었더니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하다. 80%. 근데 뭔가 대비가 안 돼 있고 난감하고 뭐 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또 거의 78%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임플리케이션이. 그러면은 자기 중소기업에 관한 겁니다. 아마 대기업의 하청에 있는 1층이라든가 협력사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이제 그 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은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그죠? ESG가 안 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기업이 대부분 지금 위원회를 만들고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 요소에 어떤 서바이벌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정보라든가 인력이나 예산의 조직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 협력사에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이잖아요. 경기도도 관내에 산단이 많은 찬스미가 엄청납니다. 돌아보면 화성이나 뭐 안산 돌아보면은 ESG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일단은 전문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코스트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게 어떠세요? 시군이나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특히 광역 정부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어디 돼서 제가 이제 뒤에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뭡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비용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공정도 바꿔야 되고 중소기업이 그러면 이제 요청 사항 중에서 이제 이게 이제 잘 안 보인다는 그러면 뭘 해주면 되느냐 경기도가 물어봤더니만 뻔합니다. 그 비용 지원을 좀 해달라. 그 경제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입니다. 간접적인 뭐 지원이죠. 그런 어떤 돈이 드는 직업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ESG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명시해야 될 게 뭐냐면은 ESG에서 가장 중요하고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입니까? G입니까? E입니까? 물어보면은 E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뭐 의외일 수도 있는데 G도 중요한 E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E는 환경공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공영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환경경영. 그럼 거기서 코스트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도 되게 어렵고요. 그죠? 환경경영이 쉽지 않거든요.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지 않습니까? 그 E라는 것이 환경보호적인 측면이잖아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쭉 지표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지원을 좀 해달라. 경기도 중소기업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지금 거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동향을 살펴볼 수가 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저희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 좀 뭐가 다를까요? ESG 도입과 관련해서 대체로 상식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업하고 대비되는 겁니다. 그 중소기업의 가장 큰 그 내재적인 그 장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ESG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전문적인
예산, 조직, 그죠?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또 그 난점이 정보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뭐 직원이 많아야 300명, 20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정보가 별로 없다. 그럼 막상 하려고 그러면은 뭐 인터넷밖에 없고 그게 좀 그 혼란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조직이나 정보가 없다라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난감하게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가 좀 이렇게 단기적이고 대기업에 비해서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ESG를 도입하는 데서 되게 취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인큐베이팅을 해줘야 되는 그 여건이 있다라고 주장을 우리는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전에 기업이 처한 최근의 이슈를 한번 볼까요? 탄소 중립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하고 면담을 해보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또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죠? ESG를 떠나서 또 난감해하고 하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중소기업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압력은 있고 규제는 다가오고 또 수출은 해야 되고 유럽은 규제를 하는 것 같고 또 반대쪽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2050년을 위해서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방법론이나 정보나 어떤 정책 기여나 거기도 난감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 속에 있는 게 또 가장 큰 게 또 늘상 이렇게 하는 게 떠드는 게 또 아래벽이잖아요. 예. 뭐 그런 또 이슈가 최근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2026년 아시듯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CBAM이라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잖아요. 쉽게 말해 탄소 관세입니다. 이럽니다. 자동차를 수출할 때 현대차도 이제 부품사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부품이. 그래서 중소기업 부품 자동차 부품사들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유럽의 2026부터는 그 제품 제대로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탄소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그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유럽 권역에서, EU 권역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럼 그것이 ESG가 뭔가 관련이 있죠. E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리고 SG는 그게 뒷받침돼야 되는 또 E가 되는 거잖아요. SG가 뒷받침 안 되고 E가 될 수가 없죠. 사실은. 그죠?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수님들이 ESG 공시도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2025년부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조 원 이상 되는 그 대기업들은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2025년 공시를. 근데 더 나아가서 그 5년 후에 2030년부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기업이 2030년부터 ESG 공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상공회의소가 연기해달라 이러고 있어요. 공시를.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이슈가 이 세 가지가 대두되어 있는데 그럼 경기도가 어떻게 정책을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되느냐. 저는 해답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나열하는 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핵심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세 가지라고 봅니다. 기업 지원을 위해서. 물론 주체자 역할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앵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ESG가 도입 및 운영이 있는데 저는 도입 운영에서 조기에 도입해야 되는 그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한다고 다 되는 게 안 하잖아요. 실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대상 기업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도입을 조기에 확대하고 그죠? 우수 기업을 좀 장려를 하면은 선도 사례가 해서 또 따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 경영 선도를 그렇게 또 목표로 내세워서 하고 전략은 제발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항상 정책 현장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ESG에서도 경기도 정부가 중소기업 대상하는 타겟은 저는 세 가지로 보거든요. 제발 좀 수요자 맞춤형으로 좀 해보자. 그런 걸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대내외 활성 기반을 구축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경기도나 시군이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큰 변수 중에 30%라고 그럴까요?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그거를 어떻습니까? 대응 역량을 스스로 키워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그 중소기업 CEO들이 나서야 됩니다. 근데 CEO들이 어떻습니까? 경제적 가치에 몰입이 돼서 사회적 가치에 눈을 잘 못 뜨고 있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하나 정책 의지도 있다고 봅니다. CEO가. 교육을 듣고 나아가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하는 기업이 저는 3, 4표라 봅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체 역량 강화도 되게 경기도 지원뿐만 아니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참고를 하시고요.
좀 쭉쭉 넘어가고, 그리고 ESG에서 볼 때 경기도의 정책 방향은 이 분야는 이제 전문가들이나 저도 그렇고 제안을 할 때 이 분야는 되게 어렵다고 하고 또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해요. 그죠? 이 분야를. 그럴 때는 하도록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 SG는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주는, 사탕을 많이 주는 인센티브로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런 정책 방향을 큰 방향으로 세우는 게 어떠냐는 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ESG 분야에서 각자의 어떤 그 수요가 있습니다. 뭘 하고 싶다, 뭘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나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겼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지원을 해 가야 되는가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G 분야는 그 기업 윤리 강화, 회계 관리 제도 개선, 조세 투명성 뭐 강화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정책 초점을 두고 하면은 경기도가 좀 더 효과적으로 중소기업 ESG 지원 정책을 좀 그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감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ESG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GRI 스탠더드도 있고 공시도 있고 뭐 활동도 있습니다만은 그 KPI에 대해서 되게 난감해해요. 보통 이게 ESG가 전개되는 거 보면 두 가지거든요. 중점 전략 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상을 받고 성과를 내요. 이게 뭐 중점 전략 과제가 있잖아요. 그게 3개든 1개든. 그 다음에 이제 KPI로 갑니다. 그죠? ESG에서 뭐 탄소 배출량,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사용량, 그죠? 왜냐면 SE 분야에는 또 뭐 노사관계 개선, 도민 경영 이렇게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어떻게 발감을 잡아야 되느냐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문헌이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경기도가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잡을 수는 있거든요. 여건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예시를 통해서 이제 그 기업하고 경기도에 이제 제안을 한 바가 있었죠. 이런 것들 실천을 이제 하는 게 이제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대내적 기반을 계속 이제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례가 되는 실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조직도 좀 더 전문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진흥원, 경기도의 진흥원, 경기연구원, 또 경기도 경기학진흥원 쭉 기관이 제가 한 5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ESG와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 그래서 아까 거번에서 나오면서 거번원사하고 연맥지를 잘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어떤 ESG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이 스스로, 그죠? 역량 강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일단 로드맵입니다. 이런 걸 좀 학습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주체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선순위인데요. 제가 이제 주막한사로 넘어갔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보고서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해가 갈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경기도가 ESG를 지원하는데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조직이나 정보도 있지만은 저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예산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또 있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산이 있어야 그 예산을 집행하고 수수료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ESG 지원 예산이 8억 정도입니다. 저는 이거를 100억, 200억을 좀 이렇게 올려라. 경기도 지사님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래서 지사님이나 사회경제국장님이나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에 있는 그룹들이 제발 ESG 리더십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행정학을 좀 전공을 했는데 저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면 ESG뿐만 아니라 혁신을 하려면 오늘 지금 많은 걸 혁신해야지. 에너지 전환도 혁신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ESG도 해서 혁신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조직과 인력이 있잖아요. 인력 중에서 그 조직의 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런 거거든요. ESG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기도뿐만 아닐 겁니다. 그래서 ESG 또 지사님이 리더십을 강화를 해야 되고요. 또 공부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시장 군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을 확대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수백억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8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경기도가 그렇게 큰 조직인데 예산은 34조거든 매칭으로 볼 때 그 중앙정부하고. 그래서 사실 또 복지비는 또 어떻습니까? 복지비는 거의 15조예요. 그렇습니다. 복지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하여간 리더십 발휘하고 재정도 확충을 해야 성과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중소기업 ESG 지원이.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의 그 리더십에 이제 관한 건데 조직 설계도 그 ESG 팀이 사회적 경제국에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국도
이렇게 공공은 어떻습니까? 되게 조직의 서열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획조정실, 그죠? 경제실, 그 다음에 뭐 환경국 뭐 있잖아요. 사회경제국은 저 덩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이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ESG 팀도 저는 제발 기획조정실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 복지, 그 환경, 그죠? ESG 이렇게 조합을 해서 좀 더 나가서 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앞으로 예산 사업을 할 때 실국장들이 ESG를 반영해서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주요 정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로따로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ESG 팀도 기획조정실에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강화 차원인데요. 그런 것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오늘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철구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최대한 15분 드릴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많이 좀 오버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김승원 팀장님 발표는 10분 이내 끝내달라고 일단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생활환경사업팀장 김승원입니다. 네, 사회자께서 시간이 많이 제대해서 빨리 해달라고 해서 저희 어차피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고 저희 기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ESG 저희 전략을 어떻게 좀 꾸렸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동안 제가 오랜 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생각했던 어떤 그 화두라고 그럴까요? 이거 관련된 제 개인만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는 이 이름에서 보다시피 이미 저희 기관은 ESG를 뭐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일단 환경, 그렇죠? 그다음에 원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당연한 사회적인 어떤 공헌은 당연하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당연히 또한 추구해야 되는 투명성, 그런 거버넌스 구축, 이런 소통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 기관의 속성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기관 설명의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관이 이제 설립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의 기관이 있었습니다. 물산업, 그 다음에 뭐 교육, 뭐 기후변화 교육, 뭐 기술, 뭐 업사이클 플라자, 뭐 에너지 센터,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이 좀 통합을 해서 시너지를 내자라고 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경기도에서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쭉 1년의 과정들을 거쳐서 2021년에 초대 김영구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저희가 2021년 12월에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2022년 3월 달에 정규직 직원들이 대거 채용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해서 사실 따지면 정확히 따지면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된 아주 신선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주 새로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올해 예상 규모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850억 정도 되고요. 지금 한, 정규직 51명의 계약직이 지금 15명인데 지금 좀 더 늘어서 약 한 5, 6명의 직원이 ESG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주요 사업 실적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ESG 경영이 화두였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경영평가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설기관으로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해관계자 그 니즈 분석을 통해서 가치체계를 정립했고, 저희의 그 업무에 대한 재정의를 했고, 그리고 그 재정의를 통해서 가치체계 정리하는 미션안들을 또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미션들, 탄소 중립, 그리고 환경복지와 탄소중립 사회 조성, 뭐 여러 가지 이런 미션들을 그 3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져가는 부분들을 했고요. 뭐 미션안 도출해서 이런 것도 뭐
자료로서 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이 비전 부분은 좀 하겠는데요. 저희가 비전을 설립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 건강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환경에너지의 전문기관. 저는 방점은 전문기관이라는 부분에서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그간 도 정책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방금 전에 발표하셨던 경기연구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큰 조직인 경가원도 있었는데, 환경과 에너지만을 위한 도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의 주요 미션으로서의 빠질 수 없는 키워드는 바로 이 분야의 전문기관이라는 거로 저희가 좀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다 넘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고민했는데, 요걸로 이 표로 좀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태생 자체가 ESG와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략을 총 4개를 만들었는데, 미래 환경 에너지를 정책을 선도하는 전문기관,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서의 환경과 관련된 environment의 ESG의 E, 그리고 소셜 부분에서 소셜티 부분에서 도민과 함께라는 공공기관의 속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도민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도민의 환경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도민과 소통과 참여를 위한 실행력을 제고하는 부분을 S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이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아까 우리 강철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리고 그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거버넌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저희가 주요 전략을 마련을 했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전략 목표, 전략 과제들을 통해서 크게 보시면 핵심 가치는 전문성과 지속성장, 도민 공감, 지역 상생, 열린 소통, 이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가치를 정립하고 전략 체계와 전략 과제 목표를 설정했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그 자료로서 시간 관계상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있습니다. 왜 ESG일까? 제가 공공기관에서 한 14년, 1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근무하면서 경영평가라는 것은 사실 공공기관의 화두죠. 근데 그때 항상 가점 부분이나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경영,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 가치 또는 혁신, 그리고 최근에는 ESG. 용어가 계속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본질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와 평가 체계는 바뀌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추구해야 될 방향 자체는 한 번도 변한 적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환경과 그다음에 거버넌스, 투명성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기여 빼놓고 지속가능 경영을 논할 수 없고요. 아까 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가치라는 그 지표가 만들어졌을 때도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게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결국은 투명한 경영 그리고 환경을 보호해서 환경으로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ESG까지.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공공기관이 요구받아야 됐던 사항이 달라진 적은 없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왜 ESG일까? 왜 E를 중요시하고 S와 G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겠는데요. 이유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E, 왜 그럴까요?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오염됐겠죠. 오염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해를 우리들이 입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대표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S입니다. 왜 S일까?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거나 빈부격차가 크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S를 강조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G, 투명성.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 또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그간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이 되었거나 공정하지 못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G가 강조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자체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은 더 이상 ESG란 용어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든다면 저희가 이런 논의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업들이나 뭐 생산 활동을 통해서 영리 활동을 통해서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기후 변화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환경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세상에 우리 사회에 빈부격차가 크지 않고 다 같이 잘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역시 S가 강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덴마크나 서구유럽처럼 굉장히 투명하고 그리고 뭐 경영이나 뭐 우리 행정이나 우리 정치 부분이 투명하고 공평하다고 하면 역시 G 역시도 강조되지 않는 사회가 도래하지 않을까. 희망적인 제 바람을 말씀으로 짧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의 그 정책 과제와 실천에 대해서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 두 분께 시간적인 압박을 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건 뭐 제 잘못은 아닙니다. 주최 측의 이게 설계 잘못이니까 저는 뭐 명피가 되고요. 예, 토론, 예, 우리 아주대 강총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그리고 예, 김건일 그 부연구위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 좀 화면 좀 켜주실래요? 어떻게 하나?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강충호 교수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우리 강철구 박사님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지난 7월 달에 나온 보고서가 이제 하나 있는데요. 경기도 ESG 행정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강철구 박사님과 이제 같이 했었습니다. 아마 그게 인연이 돼서 오늘 제가 토론자로 나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고서는 이제 경기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다운을 받아서 보실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철구 박사님과 이제 연구도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오늘 제 토론하는 내용에서 강 박사님 발제 내용을 제가 챌린지 하거나 그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좀 빠뜨린 부분이나 또는 이제 조금 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좀 마칠까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제가 우리 사덕한 교수님 발제하신 내용에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ESG와 SDG의 관계. 왜냐하면 제가 이제 ESG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ESG는 SDG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ESG와 SDG의 관계를 우리 사덕한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SDG는 ESG의 궁극적인 목표가 SDG고 또 ESG는 SDG 실현을 위한 기업 차원에서의 수단이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공감을 표하면서 우리 강철구 박사님 발제한 내용에 보면은 이제 경기도 조례 ESG 조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현행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경기도 ESG 조례 개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작년부터 추진이 됐는데 작년 10월 달에 발의가 한번 됐다가 이게 지지부진해서 올해 6월 달에 다시 발의가 되고 지난주에 9월 11일입니다. 지난주죠. 지난주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우리 박옥분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고 의원 23분이 도의원 23분이 발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철구 박사님이 좀 앞서가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강 박사님 그동안에 이렇게 쭉 말씀하신 내용이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반영이 돼서 그런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강 박사님의 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기 조례 타시도 이렇게 조례 제정 현황을 저 밑에 있는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저기 들어가서 그 검색어 ESG 이렇게 치면은 쫙 나옵니다. 각 시도 또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ESG 관련된 조례가 쫙 나오는데, 그게 이제 광역만 따로 이렇게 광역도 있고 뒤에 이제 기초도 있죠. 전라남도가 제가 2개가 있어서 이게 의아해 했는데 사실은 밑에 거는 저 앞에 저게 빠졌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의 ESG 실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거는 전라남도의 전반적인 ESG 그 조례고 밑에 거는 도의회 차원의 조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중소기업의 ESG, 이게 이제 지방정부의 ESG 정책 또는 행정의 이제 포인트가 2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 자체의 ESG를 위한 노력, 그죠? 행정. 을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 배분을 예산을 어떻게 쓰고 이런 거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그 기업들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우리 강철구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대기업들은 굳이 행정기관이 지원을 안 해줘도 그 스스로가 잘하고 왜냐하면 안 하면 기업 활동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우리 강 박사님 발제에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탄소 국경세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공급망 실사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 그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서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 유럽에는. 이제 공급망 실사라는 용어가 사실은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듀 딜리전스라 그러죠. 그게 저는 이제 어디 가면 그게 이제 일본식 아마 그 한자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쓰다 보니까 실사라고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거 좀 용어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주의 의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리 그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사의 개념이 미리 그 현장 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그런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의 의무라는 그런 용어를 일부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데를 확인을 했는데 선박 그 산업에서는 쓰고 있더라고요. 듀 딜리전스를 적절한 주의 의무 이런 식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이 잠깐 샜습니다만 그래서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그 환경과 인권 2개 분야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공급망 실사의 대상이 인권과 환경 2개 분야인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이제 공급망 실사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ESG와 관련된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당장의 ESG 관련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공급망 실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인권인데 우리가 관과해서 안 될 사항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에 노동기본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이 다른 이제 일반적인 노동 조건은 따로 노동 관행 그는 사회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인권의 노동기본권, 특히 이제 4가지 조항 분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대우 금지. 그 4개 분야가 노동기본권, 가장 중요한 노동기본권으로 해서 인권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실사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때 그 점을 좀 유념을 해야 된다. 우리 기업들이. 저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나중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줘요. 그거 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노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끝으로 하나만 더 용어와 관련해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거버넌스를, 다 거버넌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다행입니다만은 사실 거버넌스를, 보면 이제 표현들이 좀, 천차만별이죠. 아마 지배구조라고 가장 많이들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그 법이나 이런 데서도 지배구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버넌스의 원래 어원을 보니까 그 그리스어에 있는 쿠베르나온가? 제가 발음 잘 못합니다만 거기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를 함께 저어가다 이런 뜻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버넌스의 정확한 개념은 함께 어떤 사안을 결정을 하고 함께 실천해 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라고 하면 이 정확한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협치가 오히려 더 약간 그 원래 뜻에 가까운 개념이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일본식 약간 그 한자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ISO 37000이라고 했습니다. 37000. 그게 조직의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표준이에요. 그게 아직 KS 표준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 ISO 표준을 이제 국제 표준을 국내 표준 KS 표준으로 이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이게 바꿔내게 되는데 제가 사실 37000을 작년에 번역을 제가 했었어요. 작년 초에. 근데 아직 KS 표준으로 안 나왔습니다. 심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9월 15일 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연내에 이제 나올 겁니다. KSA ISO 37000 이렇게 해서 넘버가 붙여서 나올 건데 거기에 거버넌스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제가 이제 그 번역하면서 엄청 고심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공공 서비스 위원회가 있는데 국가표준 기술 심의와 산하 전문위원회입니다. 전문위원회가 이제 서비스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공공 서비스 전문위원회에서 이 거버넌스라든지 또는 사회 책임에 관한 표준을 다룹니다. 거기서 이제 37000에 대한 거버넌스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결론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거버넌스라고 쓰고 가로해서 지배구조. 그렇게 표현을 쓰기로 하고 그게 지난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그 ISO 37000이 KS 표준이 나오면은 그런 표현으로 돼서 나올 거다 하는 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혹시 이제 우리 ESG 학회에서도 거버넌스라는 거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거버넌스라고 이렇게 쓰시고 용어를 혹시 이제 그걸 글로 쓰실 일이 있으면은 거버넌스라고 쓰고 가로해서 지배구조 이렇게 쓰면은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 아마 아까 ESG 기본법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나중에 기본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런 용어에 관한 정의 또는 논의가 다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 그런 부분이 표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좀 이제 하나 그냥 팁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건일 부연구위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건일입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소속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인데 저희가 국책연구기관인데 한국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 그냥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 아무래도 좀 글로벌하게 연구가 되는 주제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을 대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과학기술 쪽에 연구를 하는 입장인 만큼 과학기술과 ESG에 관계된 내용을 토론문에 좀 넣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ESG 각각 개념들의 그 과학기술적, 그런 이제 과학기술이 아무래도 요구가 되는 거죠. 환경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나 환경 친화적 기술,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에는 보건이나 교육 쪽의 어떤 과학기술 등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고요. 지배구조 쪽은 아무래도 공개 관련된 거면 블록체인 기술이나 아니면 최근에 나오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도 아무래도 좀 쓰일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과학기술을 이제 좀 더 이제 개발하려면 아무래도 R&D 지출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이 R&D 지출,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출이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할 텐데 ESG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냐라고 하는 물음이 나올 것 같은데 관련된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연관되고 있다라고 네, 연구에서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좀 기업에서 이 과학기술도 ESG 경영에 대한 좀 핵심적인 수단으로 좀 인식을 하고 네, 관련된 좀 지출을 좀 늘리면 어떨까라는 좀 제언을 네, 드리겠고요. 발표는 두 분 다 너무 잘하셔갖고 사실 제가 뭐 크게 코멘트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제 얘기가 좀 나와서 토론문 외에 간단하게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 지금 사실 지방 쪽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ESG 관련된 규범들이 저렇게 쫙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유형을 조금 분류를 해보면 네, 토론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 10번이죠.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하고 그리고 의회 ESG 실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래 14번은 의회 자체가 ESG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을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뭐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활성화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 위에 쭉 있는 내용들이 이름은 다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씩 대상이 다릅니다.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ESG 경영을 어떤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 방향 하나, 또 하나는 공공기관, 지역에 관련된 공공기관에 ESG 경영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면 스스로 뭐 그 지자체 자체까지 포함되는 네, 그런 분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있지만 대상이 좀 다르다. 그럼 나중에 우리 국가의 어떤 법률을 만들 때 어떤 방향으로 좀 설계해야 될지 또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준다라는 내용을 뭐 ESG 기본법에 넣는다고 하면 지자체와의 관계 조례에서 막 이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중소기업 육성 임무는 뭐 자치사무인가? 뭐 그런 식의 좀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앞에 선행 연구를 너무 잘 해주셔갖고 조금만 네, 좀 디벨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법제를 아무래도 학회 차원에서 뭔가 만들려고 할 때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할 거냐, 기업 플러스 국가 공공기관까지도 포함할 거냐, 아니면 국가 전체의 그런 경영까지 그 범위를 설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입법 관련해서 최근에 법률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75년 지났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지금 새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다 모이세요, 법을 만드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만들면 됩니다. 새로운 법 막 만들어도 네, 그냥 잘 집행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미 워낙 저희 지하의 뭐 하수구 아니면 지하의 전선, 네, 연결된 것처럼 이미 많은 법률이 다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ESG를 얹었을 때 과연 기존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화장을 못 하는데, 네, 화장 안 지우고 좋은 화장품이라고 계속 화장 덧대면 네, 나중에 과연 피부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실 지속 가능 관련된 그런 법률에 관한 내용도 사실 ESG 기본법 만들 때 좀 어떻게 관계를 구성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그냥 백지에다 만들면 그냥 막 써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그 제도나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 먼저 좀 파악을 하고, 네. 제도 충돌이 없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사실 좀 꼼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학회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네.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는 저희 ESG 학회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네, ESG 학회에서만큼은 네, ESG가 항상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발표해 주신 네, 환경에너지 네, 저희 진흥원 환경 얘기만 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네, S하고 네, G 얘기 같이 해주셔서 예, 너무 감사하다.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